오늘은 바렐라하고 에반 톰슨, 엘리노 로시라고 하는 세 사람이 공제를 해서 낸 몸의 인지과학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세 사람이 썼다고는 하나 여기에 주동인물은 바렐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에반 톰슨 같이 글을 쓴 에반 톰슨, 엘리노 로시 이런 인물들, 특히 에반 톰슨은 바렐라의 제자뻘쯤 되는 것 같고, 엘리노 로시는 이제 연배로 봐서도 그렇고 오히려 바렐라보다 나이가 많은 한 10살 가까이 많죠. 그래서 같이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바렐라가 주 저자가 되지 싶습니다. 이 원제를 보니까 제목이 The Embodied Mind 되어 있죠. Embodied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체화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원제를 그대로 번역하면 체화된 마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도 좀 읽어보겠는데, 국역하면서 제목이 바뀐 것은 역자인 석봉래 선생님이, 이 석봉래 선생님은 미국에서 교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때 이제 대학원 시절에 저한테는 후배였는데 아주 명민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석봉래 선생님이 국내의 인지과학 연구를 감안해 가지고 아마도 책의 내용을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시위에 맞춰 가지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몸의 인지과학이라고 국역 말하자면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 책은 일단 읽겠습니다. 크게 철학과 생물학과 불교를 통일적으로 결합하여 인지 그리고 인지과학의 문제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그렇게 재검토함으로써 나온 이론적 결과를 인간의 실천적인 측면에까지 연결하여 일종의 세계관 내지는 인생관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목표는 실천임을 강조하고 싶다. 인지과학과 인간경험 사이의 순환작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과학적 맥락에서 인간경험의 변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세계를 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인간경험의 변형 가능성 이런 말에서 이런 말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급진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인간경험의 변형 가능성이 할 때 경험의 내용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 변형한다는 게 아니고 경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경험의 구조를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생각해 보겠다. 다만 그렇게 하는 데에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관계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당연히 대단히 복잡하고 따라서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 지식이 충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관련된 문제의식은 나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된 선행 지식이 좀 일천합니다. 사실 인지과학에 대해서 제가 그다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이 책의 제자들이 제시하는 몇몇 핵심 개념들을 그냥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핵심 개념들이 오늘날 인지과학계에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통용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 중심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제시된 핵심 개념들에 관해서는 사실 이 책의 말미에 보면 역자인 석봉래 선생이 옹긴이의 글에서 주요 개념 정리라고 하는 대목을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씩 참고하기도 하면서 우리 나름으로 다시 정돈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인지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잘 모른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잘 모른다라고 하면 제 입장을 투사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지가 과연 뭘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인지라고 하는 개념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지과학과 거기에서 말하는 인지, 코그니션 건데, 이 코그니션은 인지, 리코그니션은 뭐 인식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인지, 코그니션, 인지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가를 우선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의 코그니션 항목을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에 말하자면 위키피디아 등 자료들이 상당히 좀 좋아서 정돈이 잘 돼 있고 해가지고 위키피디아를 읽는 것도 일반 책을 읽는 것이나 다름없이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 글 읽기 작업이 된다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지는 사유와 경험 그리고 감각을 통해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는 정신적 활동 또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과 이해, 지식은 둘 다 지성적인 활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읽어봅니다. 인지는 주의, 지식 형성, 기억과 자급 기억. 기억할 때는 뭐 우리가 보통 메모리 이렇게 되겠고요. 자급 기억하는 것은 remembering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판단과 가치 평가, 추론과 계산, 문제 해결과 결심, 언어의 이해와 생산 등 그것들에 관련된 지성적인 기능들과 과정들이 지닌 여러 측면들을 포괄한다. 인지 과정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산출한다. 인지 과정이란 말이 좀 나오죠. 인지 과정 이런 겁니다. 인지 과정들은 서로 다른 맥락들에서 서로 다른 관점들에 의해 분석된다. 특히 언어학, 이 마취술이 왜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취술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신경과학,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 철학, 인류학, 생물학, 체계이론, 논리학, 컴퓨터 과학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연구된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거의 요즘 특히 중요한 뭐 컴퓨터 과학, 신경과학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고도 전통적으로 인식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거의 망라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인지 분석에 대한 이들 또는 다른 접근들은 점점 더 독자적인 학문 분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인지과학의 장을 개발하는 쪽으로 융합된다. 자, 여기에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독자적인 학문 분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생물학이나 심리학, 철학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되겠는데요. 그런데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철학, 심리학 하듯이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학문 영역이 확립될 것 같습니다. 이건 2월 15일 날 찾은 거니까요. 2월 15일 날인데 2019년 2월 15일에 점점 더 독자적인 학문 분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니까 아직까지 자리매김이 정확하게 안 됐다는 것이죠. 인지과학이. 자, 핵심은 인지는 지성적인 기능들과 과정들이 지닌 여러 측면들을 포괄한다 라고 되겠습니다. 지성적인 기능이야말로 자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독특한 역량이라 해야 되겠죠. 이 정의에 따르면 인지는 이 지성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지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과정, 인지 기능, 인지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성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성적인 기능 크는 말을 이때 지성을 넓게 봐가지고 일반 생물 특히 동물들에게 있어가지고 이런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물학이 동원되고 하는 건데 또는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때 지성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인간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되겠고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런 것은 바로 이제 기계에도 이런 지성적인 기능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성적이라는 말을 폭넓게 쓴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 과정을 분석하는데 생물학이나 컴퓨터 과학과 같은 학문들이 동원되는 것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들의 몇몇 언급들을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인지과학, 오늘 살피려고 하는 뭐뭐의 인지과학의 공동저자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의 몇몇 언급들을 가져와 봅니다. 데넷에 따르면 자기 이해는 아까 위에서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이해를 획득하는 애가 제일 첫 번째 줄에 그죠? 지식과 이해 그랬는데 데넷에 따르면 이 데넷은 좀 많이 나오는 인물인데요. 심리 철학의 전문가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데넷에 따르면 자기 이해는 믿음, 바람, 암과 같은 인지 개념들을 전제하지만 그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인지론자들의 그죠? 인지론자들의 가정에 따르면 인지는 심적 표상의 처리 과정이다. 마음은 세계의 속성들을 표상하거나 세계를 표상하는 기호들을 조작하는 작업을 한다. 여기에서 이제 표상,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조작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계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지론 그런 것이 인지과학의 입장 중에 초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지론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에 따르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표상되고 의식이 그 표상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기호를 활용하고 그 기호를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걸로 계산해서 결과를 출력을 내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에 서서 두 갈래 길을 모두 다 굽어보고 있는 인지과학은 야누스의 얼굴을 지닌 학문이다. 한쪽의 얼굴은 자연을 보면서 인지과정을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행위의 측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한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 자신의 에골로지컬하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자아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표상이고 또는 뭐 기호 조작이고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이 인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행위를 보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지 과정을 한편에서는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다른 쪽 얼굴은 인지과학의 다른 쪽 얼굴은 인간 세계 또는 생활 세계를 보면서 인지를 경험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인지론 이야기하면서 이런 심적 표상 이런 것들도 경험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경험이라는 말은 꼭 심적 표상 이외에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리와 가장 가깝고도 친근한 인지와 지식의 소재이기 때문에 인간 마음이 인지와 지식의 소재라고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가 요사이 인지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의 선구자들은 우리와 늘 함께 있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옛날로 실었던 심리학의 대상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고 이 마음에 관련해서는 뭐 많은 철학자들이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감정, 정념 또는 욕망 이런 것까지도 다 관계되고 뿐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할 때는 생각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지성 또는 상상 또는 뭐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관계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과학, 말하자면 인지를 다루는 인지과학이 이 마음과 관계해가지고 늘 많은
기존의 학자들의 주장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인지과학 공부가 어렵다라고 되겠습니다. 각 인용문에서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그건 제가 이제 끈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흔히 우리가 마음들의 활동, 즉 지각한다거나 기억한다거나 기대를 한다거나 믿음을 갖는다거나 뭔가를 바란다거나 안다거나 평가 등 여러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바로 인지활동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제가 써놓은 거 지각, 기억, 기대, 믿음, 바람, 암, 평가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 인간 삶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죠. 그 중에 가만히 보시면 하나라도 빠지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인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인지과학. 이제 또 여기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인지과학. 자, 인지과학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인지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예 우리말로 번역된 위키피디아의 인지과학 학문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과학, 영어로는 Cognitive Science인데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과 동물 및 인공적 지적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인공적 지적 시스템 그런 것은 인공지능 이런 거하고 바로 연결되겠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의 과정 및 내용과 열어놓고 인간의 마음 해놓고 또 가로 열고 뭡니까? 뇌의 작동 및 몸의 움직임의 제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신경 말하자면 두뇌학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의대의 신경과 있지 않습니까? 신경과 쪽에서 인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요 인지과학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뇌 작동, 몸의 움직임, 제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의 과정 및 내용과 동물 및 인공적 지적 시스템에서의 지능의 정보적 표상과 그 작동 과정을 연구하는 종합적 또는 다학문적 멀티 사이언티픽한 그런 다학문적 과학이다. 요즘은 다학문적 이런 말을 아예 이것들이 결합됐다가 뭡니까? 융합과학 이런 말 쓰죠. 융합학문. 인지과학은 심리학, 철학, 신경과학, 언어학, 인류학, 전산학, 학습과학, 교육학, 사회학, 생물학, 로보틱스 등의 여러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인지과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조금 현대 학문의 어떤 조류랄까 흐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웃거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발을 들여놓을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인지과학이란 말은 크리스토프 롱게 히긴스가 1973년에 처음 사용하였다. 롱게 히긴스가 어떤 인물인지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1973년에 처음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과학이란 말이 상당히 말하자면 좀 어찌 보면 좀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생 학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1976년에 세계 최초로 학술지 인지과학이 미국에 창간되고 1979년에 미국에서 인지과학 학회가 출발했다. 한국의 인지과학회는 1987년에 출발했다. 상당히 일찍 출발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73년에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 그죠? 87년이면은 14년 뒤에잖아요. 2010년에 들어서면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10년대 아닙니까? 2019년이니까 마음은 뇌 플러스 몸 플러스 환경이 결합된 통합체다. 이렇게 하는 통합체로 개념화하는 제3의 인지과학 패러다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과학을
인간의 마음과 동물 및 인공적 지적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지성적인 기능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휘되는가를 좀 다소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에 관해서는 베이터슨 이야기도 하면서 정보 이야기를 갖다 한 적이 있는데요. 사이버네틱스적인 관점에서 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죠. 상당히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날 이 정보 개념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보 이론이라고 한 게 또 있고 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정보가 무엇인가가 다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라 또 학문 분과에 따라 그 개념 정의가 다소 다를 것이기에 일단 넘어가기로 합니다. 다만 정보 처리라는 말은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널리 활용된 것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이를 인간을 비롯해 일반 동식물에 적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동식물의 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때 기계적인 관점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기계적인 관점을 종전에 그냥 인과 결정론적인 방식의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인공신경망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계적인 것인데 기계라는 말을 그러니까 넓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확 띄는 대목이 마지막에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음 이꼴 뇌 플러스 몸 플러스 환경의 통합체로 개념한 제3의 인지과학 패러다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는 까닭은 이 경향이 다름 아니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1991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몸의 인지과학이 1991년에 발간됐는데 이 몸의 인지과학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바로 마음은 뇌 플러스 몸 플러스 환경이라는 겁니다. 요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이 책이 출간된 뒤 약 20년이 지난 뒤 이들의 주장이 인지과학계에서 크게 각광을 받아 연구 방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간략하게 나면 이 책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의 인지과학의 핵심에 근접하는 것이다 또는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론, 인지과학에서 이제 좀 초기에 나타났던 인지론이라고 하는 관점. 바렐라 등은 이 책을 쓴 인물들을 일컫습니다. 바렐라 등이 제2부 다양한 인지론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제3장 기호 인지론적 가정이라는 제목에서 인지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지론이 자신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묘한 어떤 입장인데 이게 불교적인 입장이 이들이 취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관 중심의 중도론에 입각한 인지이론. 이 양반들이 이 책에서 불교 이야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나가라주나 용수라고 하는 인물의 중간론 또는 뭐 중도론 삼고 하는 게 있는데 또는 뭐 옛날 맞으면 대성불교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기원 후 한 2세기 3세기쯤 됐죠. 요때 이제 이 중간 학파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그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담아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인지론을 자기들의 인지이론과 대비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인지론을 기존의 인지과학 이론으로 보고 자신들의 인지이론은 새로운 인지과학 이론임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기존의 인지론에 관해 제시하는 설명 중 그 핵심을 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재 진행되는 거의 모든 인지과학의 논쟁거리들은 인지과학의 형성기인 1943년에서 53년 사이에 이미 나타난 것들이다. 이미 나타난 것들이라고 하는 이때 이 시기가 AI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되던 시제, 즉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대대적으로 이 회의도 열고 메이시 회의라 해가지고 그런 회의도 열고 했던 시기입니다. 인지과학의 시조들은 그들의 문제거리가 새로운 과학이 되리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이 학문의 이름을 사이버네틱스라고 했다.
이 사이버네티스, 여러분들 사이버네티스 그러면 아예 사이버네티스라는 제목의 책을 쓴 로버트 위너가 있죠. 로버트 위너가 이 1943년에서 53년 그때에 로버트 위너 책이 아마 1942년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그때에 있었던 사이버네티스 논의들 또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주제에 관한 논의들 이런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인지과학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버네티스가 인지과학의 성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사이버네티스가 인지과학의 형성의 첫 출발임을 아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저자들에 따르면 사이버네티스적인 인지과학은 신경체계의 이해에 수리논리학을 활용하고, 이 수리논리학은 진리표 해서고 우리 때는 수학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요즘 언젠가부터 요즘 친구들은 다 배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게 한편으로 보면 수리논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경체계 이해의 수리논리학을 활용하고 정보 처리 체계를 발명하고 그 위에 체계 이론을 구축하고 의사소통에 관한 통계 이론인 정보 이론을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네티스적인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대적인 어떤 모든 이론들, 새롭게 나온 이론들의 체계 이론, 정보 이론, 그 다음에 인지과학 이런 거에 핵심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표시가 되는 논문이 이 워렌 맥클록과 월트 피츠 이 두 인물은 계속 이 인지과학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사이버네티스 이런 데 무조건 나오는 두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쓴 신경활동에 내재하는 사고의 논리적 계산, 방금 딱 위에 말한 거하고 똑같죠. 신경체계의 이해 수리논리학을 활용했다고 했는데 이 논리적 계산인데 이 논문에 따르면 두뇌 전체는 연역 추론의 기계가 된다는 것이라고 되는 것이라고 바렐라 등은 말합니다. 연역 추론의 기계다라고 하는 것은 두뇌에 대한 한편으로 보면 두뇌에 대한 아주 어찌 보면은 편협한 그런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등장한 나중에 80년대 이럴 때 등장한 특히 요 지금 마음의 사회 크는 이 책 제가 번역한 책인데 요 마빈 민스키 오늘 이 몸의 인지과학에서 이 바렐라 등 이 인물들이 이 마빈 민스키의 입장을 엄청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책들에서 보면은 이런 연역 추론의 기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뇌는. 그런데 신경생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또 시인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맥클록이라는 인물이요. 1965년에 21개의 논문을 모아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 그 나름 밝힌 묘한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게 참 읽고 싶은데요. 마음의 신체화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신체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뒤지게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못 봤는데요. 책을 썼다는 거. 하지만 논리학이 두뇌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충분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광범위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논쟁을 낳게 되었다고 바렐라 등은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 두뇌가 논리적으로 연역 추론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체계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에게 감정, 욕망, 정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뇌에서 작동해가지고 일어난다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논리적인 방식으로 감정으로 바뀌고 논리적인 방식에 의해서 욕망으로 바뀌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결과물들이 뇌의 결과물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결과물이 논리적인 체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두뇌를 만약에 연역 추론의 체계다라고 했을 적에 가장 그걸 갖다가 잘 말하자면 입증해 준다 할까요? 결과적으로 입증해 준 그것은 우리가 두뇌를 마음을 이용해서 뭡니까? 추론도 하고 그죠? 추론도 하고 지성적인 작업을 하고 합리적인 어떤 체계화를 하고 이런 부분은 두뇌가 연역 체계다라고 하면은 좀 잘 통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영역들은 논리적인 체계가 두뇌가 논리적인 체계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때에 오늘날까지도 91년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1956년에 인지론이 확실하게 탄생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인지론에 관해 바렐라 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지향적이거나 표상적 상태와 행위자가 행동할 때 나타나게 되는 물리적 변화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점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자, 지향적이거나 표상적인 상태, 거기에다 가로 열고 믿음, 바람, 욕망 등 해놨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니까 의식에 관계된다 하겠습니다. 이 지향적이라는 말은 후설 현상학이 후설이 의식은 지향적이다, 지향성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건데요. 항상 대상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표상을 한다 할 때는 표상적 상태가 되겠죠. 이런 말하자면 의식의 상태와 또는 의식 과정 또는 의식의 상태와 그 다음에 행위자가 행동할 때 나타나게 되는 물리적 변화. 이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물리적 변화는 좁게는 아마도 두뇌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넓게 보면 몸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바로 기호계산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지점이다. 자, 뭐냐 하니까 의식 상태와 행동에서의 물리적인 변화 이 사이에 기호를 집어넣어 가지고 기호적인 조작 내지는 계산을 해서 이 두 관계를 풀려고 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호들은 물리적인 특징과 의미론적인 내용 모두를 지니고 있다. 이 기호가 물리적인 특징과 그런 것은 요 기호에 관해서는 우리가 소실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실어는 기표와 기의를 구분했잖아요. 그걸 원용해서 말하면 물리적인 특징은 기표에 해당된다 하겠고 의미론적인 내용은 기의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기호는 기표적이면서 동시에 기의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두 계기로 되어 있다는 게 말하자면 소실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마 그 뒤에 많이 다른 방식으로 아마 기호에 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기호라고 할 때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할 수 있죠. 또는 손으로 만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계산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에 의해 조정되거나 그것을 따르는 기호 조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에 의해 조정된다?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우리는 보통 거꾸로 의미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계산이 있어가지고 논리적인 계산 또는 기호적인 조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의미가 성립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상식적인데 계산을 갖다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에 의해 조정된다. 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에 따르는 기호 조작이다. 이런 말은 조금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치고 넘어갑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의 기능과 과정에 속하는 인지의 과정들이 물리적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호 조작인 계산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지론은 인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세 가지 단계, 즉 신경생리학의 단계, 2. 기호의 단계, 3. 표상의 단계를 설정한다고 말합니다. 신경생리학의 단계는 당연히 물질적인 영역이죠.
그 다음에 표상의 단계는 의식의 영역이고요. 그럼 기호의 단계는 뭐냐 하니까 물리적인 것과 물리물질적인 영역과 의식적인 영역을 갖다가 이렇게 매개해주는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바렐라 등이 소개하고 있는 저명한 인지과학자인 레이 제겐토프의 저서 의식과 컴퓨터적 마음에 들어있는 다음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제겐도프 이야기인데요. 87년도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심리학은 이제 마음과 두뇌라는 두 영역이 아니라 세 영역, 즉 두뇌, 계산적 마음, 그리고 현상적 마음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여러분들 마음과 두뇌라는 두 영역을 다루는 심리학을 생리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생리심리학. 생리심리학이라고 할 때 생리는 피지컬하다고 할 때에 그러니까 피지컬 사이콜로지가 되겠는데요. 근데 피지올로지가 생리학이잖아요. 피직스 물리학인데 그죠? 피지올로지 이러면 생리학이 되는데 그래서 생리심리학 할 때 생리의 핵심이 뭐냐니까 두뇌입니다. 두뇌의 생리적인 과정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그것하고 마음 그럼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면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그래서 슬픔 뭐 근데 기쁨 이런 게 있다. 또는 언어를 들을 때에 기분 나쁜 언어를 들을 때하고 기분 좋은 말을 들을 때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뇌에 어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피험자에게 기분 나쁜 단어를 막 이렇게 계속 주입했을 때 두뇌에 나타나는 부분하고 뭐 기분 좋은 단어를 계속 들려줄 때 두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것들도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뇌를 관찰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구가 발달해야 장치가 발달해야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MRI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예전에 뇌파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갔죠. 계산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 조작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두뇌는 신경생리학 단계, 계산적 마음은 기호의 단계, 그리고 현상적 마음은 아까 우리가 의식 이런 말을 했는데 표상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걸 계산적 마음이라고 한 것은 논리적, 아까 수리논리학적 그랬지 않습니까? 수리논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처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론의 입장은 인지과학계에서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두뇌 속에서 이 세 가지 단계의 활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두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의식을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뭐 기호 조작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유물론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특히 그러는데요. 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식, 표상하는 의식하고 그 표상을 처리해서 말하자면은 결과를 의미를 만들어내고 하는 계산적인 어떤 그런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두뇌의 어떤 그 신경생리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통일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추정이 됩니다.